여러분들은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법이죠. 그럴 때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근원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 가족만큼은 나를 걱정하고 생각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제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믿어주시고 신뢰를 주시며 사랑해주셨죠.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우리 가족을 보면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이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나에게 신뢰를 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7년 전에 결혼한 여자로 6살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만나 결혼한 케이스예요. 그러나 최근 제 마음을 상처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어린 시절 친정 어머니는 허리가 좋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 많이 업고 다닌 것이 영향을 준 것 같고 또 제가 자라는 동안 일을 열심히 일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집이 풍족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후 엄마가 알아차렸습니다. 엄마는 잘 키우겠다고 늘 일을 늘리고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엄마의 노력에 부응하며 잘 지내고 있는지를 자주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병원에서 말했고 그동안 나이 상태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하는 김에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최소 한 달을 병원에 머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사신 흔적들이 이번 허리 디스크와 기타 잔병 치료로 나타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불편했어요. 6살인 아들을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제 아이는 면역력이 취약하니까 최대한 환자가 많은 병원에 데려가면 안 되어요. 친정엄마도 이 사실을 아셨기에 이해해 주셨지만 제 마음 한켠이 항상 무겁더라고요. 또 그 당시 남편이 출장 중이라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허리는 어때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수술은 언제 할 수 있대요? 엄마를 보러 가고 싶은데 지금 애 때문에 사정이 안 돼서 남편이 출장을 갔다 올 때 바로 갈 거예요. 눈물 날 것 같네. 진짜 우리 엄마가 일평생 나를 위해 고생하셨는데 아픈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상해요. 정말 아이고 딸 아니잖아요.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 근데 우리 딸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수술 자리가 없어서 내일 수술 받기로 했어요. 오늘은 무통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먹었어요. 내일 수술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손주의 면역력이 안 좋아서 여기 데려오면 안 돼. 걔까지 아프면 골치 아프다. 우리 엄마도 본인이 아프면서 내 걱정하는 걸 봐요. 내가 자녀를 낳아보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귀하게, 애지중지 키웠는지를. 지금 하나의 자녀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엄마는 허리 아픈 채로 나를 키우고 돈도 벌어. 정말 살면서 제가 갚겠습니다. 내일 수술 전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우리 딸 고맙다. 그렇지만 엄마라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것이 아니야. 모든 엄마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 우리 딸, 아무 걱정 말고 잘 있어? 곧 우리 만나자.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예쁜 우리 딸 언제나 밝게 웃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게 엄마를 위한 거야? 친정엄마는 아픈 와중에도
끝까지 제일 편의를 봐주셨어요. 심지어 제 걱정까지 해주셨죠. 이런 엄마의 가득 찬 사랑 속에 살다 보니 가족은 언제나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저는 엄마와 통화를 마친 후 다시 육아로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육아와 집안일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아이와 놀아주는데 친정엄마 걱정하고 계속 생각하게 돼요. 어릴 적에는 저가 케어를 받아주던 천재였던 친정엄마를 떠올리게 되면서 서글프고 슬펐죠. 현재는 이미 다 커서 성인인데도 친정엄마를 돌봐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속상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고 울리며 물어보았어요. 엄마, 왜 슬프게 울어요? 엄마 괜찮아요. 울지 말아요. 제가 있잖아요. 아들이 저를 보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 괜찮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외할머니가 허리가 아파하신다고 하셨대요. 엄마가 외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라고 질문했어요. 아들은 외할머니가 항상 저희 아들을 생각하시는 것을 알아요. 잘해주시지. 외할머니도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나중에 우리가 외할머니를 만나러 가자.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어.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한마음으로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갔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셨어.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들을 위해 장난감을 사러 왔어. 아들은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모두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왔어. 시어머니가 항상 아들을 잘 챙겨주셔서 그런지 그날도 아들은 시어머니 방문을 정말 좋아했어. 어머니, 이 시간에 갑자기 오신 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나는 물었는데 오늘 어머니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왔어라고 대답하셨어. 지금은 남편이 출장 중이라 집에는 저와 우리 아들뿐이에요. 갑자기 오신 건 언제 볼지 몰랐던 우리 손주를 보러 오신 거지요. 친구들과의 약속이 끝나고 집에 오는데 손주가 좋아하는 캐릭터 장난감을 시장에서 발견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요. 과일이라도 깎아드릴까요? 목이 말라서 물이나 차를 드릴까요? 갑자기 오신 시어머니인데도 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장난감을 사러 오셨다니 어찌 감사하게 받아야 할지 몰라요. 환영해 드리죠. 여름이어서 집에는 수박, 멜론, 방울토마토 등 맛있는 과일들이 넉넉하게 있어요. 주방에 과일을 준비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주문하신 장난감을 보여주시고 아이와 놀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를 볼 때 친정엄마가 더 그리워졌어요.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겨놓고 주방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를 보시며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무슨 일이야? 과일을 썰러 오신 분이 왜 이렇게 허리를 굽히시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때 그날들을 생각하며 친정엄마께서 제게 과일을 깎아주시고 아이와 놀러 오셨던 것,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죠. 많이 쉬어. 뭐 걱정거리라도 있니? 남편이랑 싸웠어. 어머니, 제가 한숨 쉬었어요. 저도 모르게 다 그만.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터지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이번에는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병원에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하신대요. 친정엄마 생각하느라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나 봐요. 뭐 사돈이 많이 안 좋으시다니. 그럼 친정엄마 폐로 가봐야지. 당연히 걱정되지. 왜 못 가고 있니? 남편이 출장 가서 난 이도저도 못하는 게 많아. 상황이 그렇네요. 아들의 면역력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데려가면 금방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엄마가 언제 태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보통 디스크 환자들은 수술하고 하루 이틀 만에 회복한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상황이 조금 심각하고 나이 때문에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서 이번에 조금 오랫동안 병원에 머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나에게 말해줘. 병원에서는 최대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 알았어? 내가 있을 동안
손주를 잘 돌볼 수 있으면 어떨까? 어머니, 그런데 정말요? 정신이 바쁘신가 봐요. 저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친정엄마가 병원에 최대 15일 머물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도는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3에서 4일 후에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오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어머니가 봐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거예요. 왜 우니 내가 봐줄게? 가족이 좋은 건 뭐니? 울지 마. 내가 여기 집에 있으면서 손주 밥 해주고 같이 자고 그럴게. 아들 출장해서 돌아와도 내가 여기 있지 뭐. 아들 출근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니 보름 정도로 알고 있어? 우리 손주도 하윤이랑 같이 있는 거 좋지. 할미가 장난감도 멋진 걸로 사줄게. 정말 할머니 너무 좋아. 엄마랑 할머니랑 있을래? 할머니 제일 좋아. 할머니 최고.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했어요. 저가요. 살면서 시어머니께서 그토록 감사함을 느낀 적이 있었던 건지요. 제 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다는 시어머니를 보니 다시 한번 마음이 울렁거렸어요. 또한 우리 아들에게도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만 있던 아이가 어디에 가든 쫓는 아이였는데요.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는 법 없었어요. 물론 아이들은 친할머니를 원래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친할머니와 둘이만 있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흔쾌히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줘서 그날 아들에게도 더 감사했답니다. 어머니, 맛있는 것을 사다 드릴게요. 또한 연말에도 같이 먹을 만한 것을 함께 준비할게요.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항상 가고 싶으셨던 하와이 여행, 제가 꼭 돈을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남편의 사통에서 예약하면 쉽게 항공편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꼭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가서 연락 다시 드릴게요. 보름만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우리 남편은 공항에서 일을 하셔요. 사문식이에요.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서 꼭 올해 어떻게 해서든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시간이 짧지 않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항상 약속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우리 집에서 아들을 돌봐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역시 내가 결혼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를 보러 가는 길이 한결 가볍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함께 계시면 아들의 식사나 옷을 챙기는 것도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이 굉장히 헛되었음을 14일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친정어머니를 돌보면서도 생각보다 아들이 걱정되었어요. 아들이 저를 잘못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들이 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지 등등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를 돕는 병원 간호 중 초반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매일매일 연락했어요. 어머니, 건강 잘 지키시죠? 제가 엄마를 잘 돌보고 있어요. 제가 오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고마워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밥도 잘 먹고 있어요. 라고 하면 얘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손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웃으며 잘 지내요. 그리고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짐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잘 챙겨주실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남편도 이제 출장 다녀오다가 곧 집에 돌아올 테니 어머니도 한시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집에 갈 때 맛있는 거 사다 드려 갈게요. 어머니, 아들도 시어머니도 잘 지내고 있다는 통화를 얼마나 나누었더니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라는 말씀 듣니까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마음을 편히 두고 친정 엄마의 간호에 집중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입원한 지 열흘 정도가 지난 때부터 친정엄마의 친구들도 병문안을 자주 와주셨어요.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그때부터는 아들도 잘 있겠지 싶어서 시어머니와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엄마의 상태가 열흘 정도가 지난 후에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 병원에서는 보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는데 10일에서 11일 사이에는 점차 호전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친정엄마의 친구들이 많이 오신 덕분인지 친정엄마도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친정엄마의 병문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공항에서 바빠서 집에는 아들과 시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병원에서 처음 예측한 날보다 친정엄마는 하루 더 빨리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하루 일찍 집에 돌아가게 되었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할까 고민했어요. 그때 기재 곧 집에 가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서프라이즈로 놀라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도 제가 얼마나 반가워할지 상상이 가네요. 육아가 쉬운 일도 아닌데 육아와 집안일을 함께 처리하느라 힘든 일들이 많은데도 저를 반가워하는 가족들의 표정을 보며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래서 동네 빵집에 들려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추천받아 샀어요. 시어머니와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티라미수 케이크 한 판을 구입했죠. 그리고 동네 꽃집에 들러 가장 화려하고 예쁜 꽃을 사왔는데 그건 시어머니께 드리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시는 데다가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셔서 며느리가 선물했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시면 분명히 더 즐거워하실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집 앞에 다가가서 초인종을 눌러 놀랐습니다. 초인종을 울리고 깜짝 방문을 하면서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리고 아들도 놀랐을 것 같다고요. 띵동 띵동 3번 눌렀을 때 그러나 어떻게 해도 초인종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당황하여 현관문을 약간 열어두고 기다렸지만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요. 다들 밖으로 나가신 것 같아서 그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아들이 현관문 앞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앉아서 다들아, 무슨 일이야? 왜 여기 혼자 앉아 있어? 친할머니와 아버지는 어디에 가셨고 내가 여기 혼자 있는 거야? 그리고 왜 울면서 그 얼굴이 그렇게 울상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울었다고 하자 아들아, 울지마, 이젠 엄마가 여기 있어 라며 위로하였습니다. 속상해서 빨리 말해봐. 무슨 일이야?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들은 저녁 먹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교 가방만 만지고 있었어요. 입술은 추워서 내려가고 어깨는 말린 채로 힘이 없는 아들을 보니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셨나? 아니면 출장 다녀온 남편이 무슨 일이 있나? 혹은 누가 위급한 일이 생겼나 등등. 어린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갈 일은 없는 가족들을 떠올리니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건 생각하다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더듬더니 엄마 사실 친한 할머니가 나에게 가방을 챙겨가라고 한 거였어요. 방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모두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도 남을 위한 일이 있어서 공항에 가야 하는데 나가 있을 동안 여기서 조용히 있으라고도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들에게 가방을 싸라고 했는데 공항에 있으면 남편 회사인데 왜 거기로 갔을까? 정말 어떤 사정이 있나요? 등등 생각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가방을 들고 왔는데 작은 가방에 빵빵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물건을 많이 넣은 것 같다. 제가 봐도 성인은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그보다도 6살짜리 꼬마가 끙끙대며 그걸 메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엄마가 황급히 벗겨내며 말했다. 아들아, 가방에 머리 이렇게 많이 넣었어? 가방이 무거워. 얼른 내려놔. 속상하게도
지금 어디 나가야 할 일이 아닌데 왜 그걸 들고 있냐고 했습니다. 허리 아파. 외할머니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신 적도 있을 텐데 무거운 거 들면 건강에 안 좋아. 아들아, 내려와. 아들은 무엇을 가방에 넣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퍼를 열어서 하나씩 물건들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 물건들을 그때 꺼내지 않았다면 아마존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소름 끼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하루 빨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마존은 우리 아들이 현관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아들 가방 속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아들, 어디로 이사 가는 거야? 무슨 짐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줬어? 칫솔과 치약은 왜 넣었어? 엄마가 갑자기 웃음이 나네. 우리 귀여운 아들. 아들 짐은 그냥 일반적인 놀러 가는 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디로 이사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요구됐어요. 생필품들이 다 들어 있었으나 느낌이 이상했어요. 다른 것들도 봐야겠다 싶었죠. 장난감, 인형, 간식 등등 이것저것을 꺼내보다가 너트를 떨어뜨렸어요. 그때 우연히 노트 속에서 어른 글씨로 적힌 종이 하나가 보였어요. 아들 공책에 이런 필체가 있는 것은 없는데 그래서 그 종이를 읽어보았더니 그곳에는 우리 집 주소, 매매 가격, 부동산 이름, 계약 일자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다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국어 문장입니다. 부동산 계약 일자가 내일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글의 맥락을 읽어보니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재 중이었을 때 집 매매와 관련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에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나서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 깨달았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시댁은 예전에 비해 훨씬 가난했는데도 우리 친정보다 잘 살아간다는 게 분명해요. 아니었지만 친정엄마는 매우 열심히 일하시고 소비를 안 하셔서 꽤 많이 절약을 하실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먹고 싶은 것도 안 드시고 입고 싶은 것도 안 사시고 모든 것을 두세 번 더 입으시는 분으로 정말 절약 정신의 아이콘이셨어요. 최근 세대의 흔한 해외여행은 하나도 안 가시고 절약을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돈을 모으시느라 일생을 보내셨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돈을 왜 이렇게 안 쓰시는지 짜증이 났던 적도 있었어요. 엄마, 그 옷 좀 그만 입고 새로운 옷 좀 입어. 학교 올 때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고 와라고 해봤었죠. 저는 참 불안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모신 돈을 모두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알아요? 제가 지금 사는 집이에요. 친정엄마는 저가 결혼할 때 말씀하셨어요. 딸아, 엄마가 우리 딸 결혼하는 것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우리 딸 집만큼은 꼭 좋은 곳으로 해주고 싶었다. 좋은 집에서 살아야 귀에 안 되는 돈을 받고 산다 그랬어. 그러니 꼭 받아줘. 엄마 선물이야라고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난 그 돈 절대 못 받아. 이렇게 좋은 집은 필요 없어. 겨우 남편과 나 둘이 사는데 방 하나 있는 작은 집이면 되지라고요. 엄마, 이 돈으로 엄마가 노후에 행복하게입니다. 글을 남기며 사는 건 나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문제는 우리 어머니에게 달려 있어요. 그 돈은 어머니의 평생 수고 끝에 모은 돈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전 못 받을 거예요. 부탁드려요.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신데도 계속해서 받으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엄마. 신혼 초에 좋은 집을 살 수 있는데 그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넓고 편안하며 좋은 집이 있어야 앞으로의 인생도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애써서 모으신 돈이 있어도요. 어렵게 시작하는 걸 보니까 알잖아요.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 내가 혼자 해야지. 너는 넓고 멋진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어머니에게 대한 보답이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명하고자 하는데 이 집은 오직 우리 친정어머니의 평생을 바친 곳이기 때문에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살게 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조용한 생활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큰 갈등도 없었고 남편도 바빴던지라 연애할 때만큼 불평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태어나면서 육아를 하면서 많은 것이 온화해졌죠.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신혼집과 관련된 문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이 어려움을 우리 집안이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신혼 초대였어요. 미안해요. 내 집 정말 좋아 보여. 그런데 너와 내 남편 둘밖에 없는데 집이 너무 크지 않아?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걸 많이 알지? 염치 없지만 말해봐도 될 것 같아. 아직은 신혼초라서 조금 검소하게 살면 어떨까? 28고 그 돈으로 나를 도와주면 우리 살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당신이 스스로 염치 없는 걸 아시겠지만 이런 걸 어떻게 말하시는지 모르겠어. 내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은 그냥 신혼집이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일평생을 바쳐서 모은 돈으로 선물해 주신 집이에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귀하게 살라고 찾으셨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조금 무리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2번 다시 이런 부탁은 하지 마세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우리에게 축하한다는 말이라도 해주신 건 없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신혼집을 팔고 본인 살림에 보태줄 거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2번 다시 말하지 말아주세요. 명백히 거절 의사를 전달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건 신혼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었는데요. 흔히 명절 때 어른들을 만나면 잔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연애는 언제 하느냐, 직업은 고행이라든지 등등입니다. 그런데 제 시어머니는 명절 때 만나면 항상 집 팔면 어떻게 했니? 라는 말씀을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초밥은 몇 번을 먹지 않아도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대답도 했지만 어느 순간 그 말에 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물어보시는 그 말씀에 잔되어 어머니라는 대답을 습관적으로 했을 뿐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또 저런 소리 시작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결혼은 언제 하냐는 어른들의 질문에 갑자기 곧 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등 자동으로 대꾸하는 것처럼 그런 습관처럼 계속 물어보던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아들의 가방 속에 적힌 노트를 보니 순간 깨달은 게 있었어요. 신혼부터 시작해서 명절 때마다 하시던 그 이야기가 진심이었다는 거요. 한편으로는 단순한 언술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었지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집을 팔아먹으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추구해 온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갑자기 방문하시고 항상 내가 없는 시간을 노려하신 건가 싶었어요. 저성 씨가 누구인지 명시 가능하면 명시 플러스 들면서 그동안 소곤거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의식조차 알아채지 못하게 세뇌당해 온 것인지도 생각되어요. 서울로 떠난 이유는 확실해요. 종이에는 우리 집 주소와 부동산 업체의 정보, 그리고 계약 일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분명 우리 집을 팔기 위한 시어머니의 꾀임일 거예요. 엄마가 아프셔서 나를 도와달라는 핑계로 앞에서는 천사 같은 척하고 뒤에서는 날 속이며 집을 팔려는 어머님의 계획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때 우리 아들은 친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없을 때 전화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 그때마다 메모를 했어요. 또 제 방을 계속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에게 방 정리하라고 화를 냈는지 정말 몰라요. 나는 너무나 졸리는데 친할머니가 계속 방 정리하라고 했어요. 짐을 빨리 안 싸면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모두 버릴 거라고 말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리고 이 어린애가 정리를 어떻게 할 줄 아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아들에게 물었어요. 친할머니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요. 들어보니 자신이 짐을 싸서 박스에 넣으면 그 박스가 매일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말 안 들으면 박스 안에 넣은 장난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오늘도 현관에서 얌전히 기다리지 않으면 박스 안에 장난감을 다 버리겠다고 하면서 가방을 메고 기다리라고 했다는 아빠의 얘기를 들었어요. 만나고 오겠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예뻐하던 손주인데 우리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갔던 제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요. 지금은 현관문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른 벗어있던 신발을 신고 있어야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우리 아들의 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짐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의 장난감, 책, 학용품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아이가 좋아했던 모든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짐을 다 빼간 거예요. 그 많던 짐을 어디로 가져다 놓은 걸까요? 이미 새 집에서 모두 구한 걸까요? 거실과 안방도 봤어요. 몇몇 큰 가구는 남아 있었지만 작은 소품들은 이미 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만나러 갔다 온다고 했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공항에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어요. 길을 아이 손을 잡고 외출하면서 그냥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택시를 호출하고 아이를 데리고 바로 공항으로 떠났어요. 어떻게든 시어머니와 남편을 빨리 만나고 싶었고 곧 우리 집에 돌아가야만 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목적지까지 약 1시간이 걸렸다. 늦은 시간이라 피곤해서 행패를 부리는 아이를 보며 분노가 솟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노여움은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다른 결연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요. 시어머니는 나에게 아들을 맡겨주겠다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는 척, 손주를 사랑하는 척을 했어요. 나는 그 말에 철석까지 믿고 감사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위하는 것도 손주를 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과연 이 집안의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나의 가족이라 믿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네요. 어떤 부분을 믿어야 하는지 알기 힘들죠. 어떤 부분이 나를 속이고 있는지도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방금 집에 다녀왔어요. 방금 우리 신혼집이 아니라 내 집에 다녀왔다고요. 할 말이 없으신가요? 뭐라도 말씀해 주세요. 너는 왜 여기 있어? 너 내일 오는 거 아니었니?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오늘 집에 올 거라고 예상도 못했고 당황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다른 것은 떠나서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아들을 혼자 집에 남기고 짐 싸라고 하셨다면서요. 아이가 현관 앞에 혼자 앉아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아팠었나요? 알고 계신가요? 아들을 잘 챙겨주셔야 한다고 하셨었죠. 어떻게 이런 식이세요? 아니요. 어떤 말을 그렇게 하시죠? 잠시 빠져나왔던 거예요. 잠깐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요. 아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시면 우리 손주가 혼자 있어도 문제 없을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펑펑 울더라고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하신 건가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셨나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하셔도 아이를 데리고 나오셔야 했어요? 늦은 시간에 6살짜리가 혼자 있는 게 어쩌면 좋은 건가요? 그리고요. 그 급한 일이 뭐인지 변명이라도 드러내 봅시다. 아니, 그냥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휴대폰이 갑자기 고장나서 전화가 안 되는 걸로 몇 가지 물어보려고 왔어. 너 왜 그렇게 따져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못할 짓 좀 했다는 소리야? 휴대폰이야. 휴대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휴대폰으로 뭐 하려고 해? 손주방까지 비워놓고 선주시댁에 데려다 놓고 집 팔라고 떠밀 계획한 거냐? 전화를 못해서 찾았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이 들고 있던 종이를 등 뒤로 살짝 감추는 게 보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 종에 단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이를 확 빼앗았어요. 그리고 읽어봤어요. 읽어보니 암이나 다를까 도장에 찍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우리 집이 나와 남편 공동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우선 남편에게 도장을 받으려고 공항에 온 거였어요.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이미 남편 도장은 종에 찍혀 있다는 걸 보니 남편도 친매에 동의했다는 것이 확실해졌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보, 제가 긴 말 안 할게요. 지금 이 종의 의미를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저 이혼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매 계약서 지금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해주신 집에 선 하나 까딱이라도 하시면 바로 변호사에게 넘겨버릴 테니까 좋은 말로 이혼하는데 좋게 협조해주세요. 아시겠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너무 당황해서 그때는 집을 팔아넘기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변명조차 못하더라고요. 그대로 아들을 데리고 공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남아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물건들을 박스에 넣어 복도에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후 저에게 싹싹 비는 남편에게 직원 용서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저의 집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남편은 잘 알거든요. 친정엄마의 평생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족은 분명히 신뢰에서 형성되어야 하는데 각자의 성격과 특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존중받지 못한 채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으로 집을 비우겠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행동을 취하도록 강요받았고 무조건적이고 정돈되지 않은 일기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속물의 극치였습니다. 무엇보다 화나는 것은 우리 소중한 아들을 드러내는 핑계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보름 가까운 시간 동안 분명 시어머니는 집을 팔겠다는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아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사람은 시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동안 사이좋게 챙겨주고 사랑해줬던 손자를 돈 때문에 그랬다니 어쩌면 한 번도 손주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제가 이혼을 결심한 것은요. 시어머니가 유발한 일은 맞지만 남편이 너무 무지해서요. 남편은 어떤 이유에서든 집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면서 그 과정에서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부부라면 적어도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정엄마가 사주신 집을 파는 결정을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 하는 거라는 것이요. 말이 안 되죠. 제 친정어머니가 아프셔서 14일 동안 2주간 병원에 계셨는데 상 씨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공항 업무가 바빠서 요즘 출장 중이어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넘기는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장집과의 시간이 있었나 보네요. 그 집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아파 누워 계셨던 친정어머니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없었던 거예요. 100번 양보해도 시어머니가 억지로 남편을 꼬시는 것이라고 해도 자신의 어머니는 컨트롤이 안 되는 무지한 남편 옆에서 살기 어렵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양육되길 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아들을 최악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남편 아래에서 자란 아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가족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니, 전에는 그런 것이 원래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 친정엄마에게 효도하면서 아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 봤던 영화 중 하나인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서로 노년기에 처음 만난 사이지만 그 어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함께할 정도로 서로를 돕는 것은 그들이 옆에 있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되어 정신적으로 의지할 어깨를 제공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존재이며 지켜야 할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 중 너를 행복하게 하고 치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요. 주어진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십시오. 남들이 해주는 것을 감사히 받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고마워하며 옆에 있는 사람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과 신뢰가 있는 인간관계를 가지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 응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